으쌰. 위치가 조금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 돌아가야겠다 이제. 처음부터 고정을 좀 시켜놓고 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뭐. 예. 아, 사고가 나서 조금 중단하고 했습니다. 이제 뭐 일단 그 정도 제가 소개를 하고 선생님. 교수님 금방 말씀하신 네. 거기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유발 하라리 책에서의 농업 네네. 혁명부터 이제 예. 뭐 불평등이 생겼다는 불평등이 얘기가 나오는데 생겼다. 그게 계급이 생겼다. 디드로가 제일 먼저 백과전서에서 얘기했고 그거를 또 따서 루소가 얘기하고 이렇게 유발 하라리 이어졌구나라는 걸 새롭게 발견해서 좀 기뻤어요. 네. 뭐 유발 하라리 이전에도, 그러니까 농업혁명 유발 하라리가 말하기 이전에도 그 농업이 결국 뭐 우리는 보통 농경이 물론 생산, 네.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고 네. 인구 증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그 계기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역시 그러니까 루소의 경우에는 이 농업이 소유권에 의한 계급 형성, 불평등 형성이 농업에 의하든지 아니면 농업 앞인지 조금 그건 유발 하라리 이야기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우리는 이제 산업혁명을 비판하면서 그 이전에 농업혁명은 되게 이제 좀 목가적인 가족 중심의 사회, 마을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상화되잖아. 농촌 공동체라는 게. 근데 이제 루소는 농업혁명이 이제 그 소유라는 개념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따라 네, 여기가 원래 이렇게 그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그런가 봐요. 네. 예. 네. 하여튼 유발 하라리까지 네. 이르기까지 루소 그 전에도 물론 농업이 계급을 낳았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 네. 농업에 의해서 불평등이 생겼다는 주장은 있었습니다만, 네. 뭐 루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네. 근데 뭐 사실은 저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농업혁명에 대한 좀 비판적이라고 할까? 이 농업혁명이라는 게 모든 문제의 어떤 원인이다라고 하는 지적은, 네. 농업혁명, 특히 농경국가로서의 어떤 우리 역사, 수천 년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죠? 거의 농업이 한 10,000년, 네. 사실상 농업이 시작되면서 문명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런 어떤 인간의 문명사, 인간 역사의, 그러니까 그전은 사실 선사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그전 선사시대 또는 원시시대, 야만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농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조금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현대민주주의 또는 현대사회의 근원을 설명하는, 사상적인 근원을 설명하는 논의들로서 여러 가지 특히 존 로크라든가 토마스 홉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를 또 같이 하잖아요. 프랑스형 대혁명만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1776년의 미국 혁명 같은 게 특히 존 로크의 영향을 이야기하고, 이 영국의 어떤 또 명예혁명이라든가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관련되어서 이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오늘 진짜 비행기가 함께 이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 리바이어던 같은 책 같은 것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토마스 홉스나 존 로크 같은 사람들의
이론을 좀 논박하기 네. 위해서 쓰여졌다는 네, 점.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 흔히 뭐 민주주의 이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뭐 존 록, 토마스 홉스, 뭐 같이 엮어서 장작 루소 뭐 똑같은 선상에서.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전제가 논전이 다르죠. 되고 네. 또 이론이 다르죠. 네. 특히 장작 루소는 이 토마스 홉스가 말한 이 그 자연 상태, 네. 이거는 성악설. 예, 성악설이죠. 성악설 네. 대표적인 거죠. 만일에 의한 만일 투정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자연 상태의 원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그건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이미 문명화된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한 네, 거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건 자연 상태 이야기가 아니고 네. 문명 상태의 이야기다. 네.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훨씬 더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성선설에 입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네. 토마스 홉스는 잘못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존 로커가 말하는 자연 상태에서 소위 그 소유권 이론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주장도 역시 그건 잘못된 거다. 네. 소유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도 문명의 어떤 말하자면 자연 상태로부터 문명으로의 어떤 전환, 네.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뭐 루소가 보기엔 타락, 네. 이런 것의 현상이다 네. 네. 라고 보는 점에서 결국 이제 토마스 홉스가 말한 그런 리바이어던으로서의 국가라고 하는 사회 계약,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 계약이나 또 존 로커가 말하는 어떤 그런 소유권 이론, 이것도 사실은 그 문명을 정당화하는 좀 네. 보수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그렇죠. 루소는 하는 거죠. 그래 네. 본다면 루소는 대단히 좀 이단아예요. 이단하고 네. 좀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반발하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네,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루소가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루소가 뭐 사회 계약론이든 이런 쪽에서 생각하는 국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전제정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민주공화정이잖아요. 네. 뭐 제네바를 자기가 태어난 제네바의 어떤 그런 민주공화정 네. 형태를 모델로 하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이거는 뭐 민주공화정 같은 경우에 제네바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200인 회의 같은 이런 그 물론 그 집정부를 구성하는 뭐 25명의 어떤 그 정부 형태도 있었지만 네. 기본적인 구조의 그러니까 루소가 말한 민주공화국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200인 회의잖아요. 의회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역시 어떤 1인 어떤 독재는 물론이겠네요. 이런 뭐 1인 집정이든 뭐 다 하여튼 간에 한 사람이 지도하는 그런 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점에서 좀 독특한 그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참여민주주의 네. 뭐 이런 것을 상상한 그런 좀 굉장히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루소가 우리가 루소를 생각할 때 뭐 흔히 뭐 사회주의도 루소, 민주주의도 루소, 뭐 아나키즘도 루소, 뭐 낭만주의도 루소, 대단히 그러니까 루소가 그런 점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의 모든, 심지어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뭐 전체주의, 뭐 국가사회주의도 루소, 네. 뭐 이런 또 이야기가 있죠. 뭐 일반 의지, 뭐 이런 네. 소위 그 사회계약론을 구성하는 이론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뭐 뭐라고 할까요? 그런 좀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주의, 지금의 자본주의 이런 것을 좀 넘어서는 네. 그런 그야말로 포스트 모던한 어떤 새로운 이념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루소가 여전히 많은 힌트를 준다는 네, 점이 네. 대단히 좀 네. 새삼 놀랍게 이번에 네. 느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
이거 쓰기 전에 왜 숲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살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 자기가 자연 상태의 인간들의 음, 삶을 음. 상상해 보기 위해서 그것 좀 재밌었고요. 음. 그래 가지고 이제 광활한 정말 이 상상력 몇 개 물론 자료가 있지만 여행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자기 기본 지식이 있지만 그러니까 원시 사회라는 그 상태를 광활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려낼 용기를 가졌다는 거. 그게 저는 정말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대단하죠. 했고요. 예. 18세기 사람이.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인간의 이제 자연 상태는 조금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제 아담하고 에덴 동산 서늘할 때 좀 거닐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창조하고 보시기 좋다 했는데 그다음에 예. 바로 선악과 먹고 바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고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짧은 평화로웠던 하나님과 관계 좋았던 그 시기 빼고는 금방 인간은 이제 사회 속에서 서로 이제 질투하고 투쟁하고 살인하고 이런 걸로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짧은 그 앞을 이거는 누가 이제 길게 안 쓴 거죠. 예. 근데 성경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는 주제로 이걸 이제 기술해 나갔다면은 그 하나님 자리에 자연을 놓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최초에 서로 교섭을 하면서 인간이 나중에 이제 살아왔고 인간이 나중에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가를 그 앞부분에 그 이거는 상상력으로 밖에는 고증해낼 수 없는 그렇죠. 그 부분을 쓰려고 마음 먹은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결론은 그 개인의 소유가 이렇게 별로 없던 시절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단순하던 시절에는 인간이 그때 당시와 같은 이제 그런 불평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자기 보존의 욕구, 생존이라는 것하고 타인에 대한 연민 네네. 이 두 가지만 보존돼 있었. 그 가지만 원시인에게 있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본성, 그게 인간의 루소가 보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본성인 거죠. 인간의 본성을 이제 그렇게 보고 그 가정을 가지고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해나가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요새 선생님 잠깐 죄송합니다만 네. 이른바 이기주의, 이타주의. 네. 그 보존 본능, 생존 본능은 지금 그 뒤에 사람들이 말하는 이기심하고는 또 다르지만 네. 그러나 정당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이기주의의 이기심 네. 이런 게 아니고 좀 부정적인 의미의 이기심이 네. 아니고 자기 생명의 보존이라고 하는 점에서 네. 좀 개인주의적인 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하고 연민, 네. PT라고 하는 건데 PT도 뭐 이타심이라고 하기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네. 이기심과 이타심이라고 하는 또는 네. 경쟁이냐 협조냐라고 네. 하는 최근에 우리의 논쟁들 네.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저는 이게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제가 뛰어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욕심이 생긴 것은 네. 우리가 흔히 요새 말하는 그 경쟁이냐 협조냐 네. 또는 이기주의냐 이타주의냐 네. 이기심이냐 이타심이냐 하는 그런 어떤 논의의 네. 처음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근원적인 형태가 네. 루소의 그 생존 본능의 과학 그리고 타인에 대한 연민.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고 네. 하는 그 두 가지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보다 순수하고 보다 긍정적인 요인으로서의 이기심과 이타심. 네. 그죠? 네. 뭐 경쟁이라는 표현은 못하지만은 보존 본능.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공감 능력. 네, 뭐 네. 이런 그런 그게- 것들이 이제 살아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자연 상태로서. 그래서 저는 좀 재밌었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루소는 그걸 좀 다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타인에 대해서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란가? 하여튼 뭐 그렇게 그걸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해가 되지 않는 선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이제 전제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자기 사랑이라는 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거기서 뽑아내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이제 남을 이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인간의 이제 그 도덕심을 좀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랑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이 나온 거고,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거듭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맥락을 빼고 보면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기를 사랑하라라는 게 굉장히 뭔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만 살려고 해도 사회에 그렇게 이제 치열한 폭력이라든가 남에 대한 위해 그런 거는 좀 사라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쭉 보다 보니까 결국은 루소가 제일 경계한 것은 그 소유가 많다는 이유로 그 소유라는 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예속시키는 출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유를 이제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생기고, 근데 그 법은 자연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을 이제 지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도덕이라던가 이런 게 생기고 국가가 생기는 이런, 지금 우리가 국가가 존재한 이런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다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 상태, 원시적인 상태의 인간의 어떤 그 시대를 도명하지 않고는 지금 이것이 원래 이랬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 구조를 당연한 것처럼 이제 파괴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어떤 전략으로서 그 시대를 그렇게 상상이 되었다는 것이 저는 좀 그 루소의 그런 사고 방식, 그 참신함, 네, 그런 것에 이제 좀 고전을 읽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기를. 그 사회 계약론 제가 옛날에 읽었을 때도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 인간 불평등의 기원은 현재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전복해서 다시 한번 기원을 상상해보고 정상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설계해보는 이제 그런 기회를 우리의 이제 사유 속에 이렇게 주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자유, 인간의 자유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것은 내가 생존을 위해서 어떤 그 누구에게 예속될 수는 있지만 자유라는 거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이제 기본권이고 이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자유에 대한 좀 강력한 그런 의지가, 자유를 이제 수호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좀 느껴졌고, 결국 이것은 절대 군주제에 대한 반대, 그렇죠. 거기에 좀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군주제라는 게 이미 이제 성립된 시대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사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나는 원래 노예로 태어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절대 군주제가 형성되기까지 그 부자연스러운 과정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원래 본성으로부터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저 나오는 역사를 거쳐서 절대 군주가 생겼는지를 이거 논리적으로 쫙 서술을 해놓으니까 그 체제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이제 시각을 흔들어 놓는 거죠. 이게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혁명적인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사람들이 읽었든 안 읽었든 그 시대에 이제 이런 정신들이 이렇게 무르익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가령 프랑스 혁명이 보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그러니까 네. 루소가 말한 그런 자연 상태에 가까운 인간의 네. 본성에 충실한 네. 그런 혁명을 이룩하지 못하고 네. 소유권에 좀 매달렸다라든가 또 하나의 측면은 폭력화되었다든가 네. 이 폭력화되는 과정에서 루소의 어떤 일반 의지라는 게 좀 악용되었다든가 네. 그러니까 맞아요. 루소의 이게 인간 불평등 기원론보다도 사회 개혁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뭐 혁명의 촉발이 되었다라고는 측면에서 이게 중요한 네. 그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되어서 근데 이 사회 개혁론도 역시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뭐 그 유명한 뭐 인간은 그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뭐 노예와 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식의 네. 그런 그 사회 개혁론에 나오는 유명한 그 말들 이런 것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같은 맥락이 있었지만 2부에 가게 되면 사회 개혁론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일반 의지에 의해서 국가를 좀 정당화하고 네. 하는 그런 또 일반 의지라는 이유로 어떤 프랑스 혁명에서 생겨났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논의로도 연결되는 부분 네. 그런 거에서 비판을 받거든요. 네. 또 심지어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국가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폭력혁명까지. 네. 근데 사실 루소는 대단히 비폭력적인 사람이었고, 네. 어 그런 걸 이제 거부하려고 쓴 건데.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거부했던 사람이고 또 말하자면 그 홉스 같은 그런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네. 뭐 인간은 인간에 대해 일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 같으면은 그야말로 폭력이라는 게 정당 합리화된다고 볼 수 없잖아 있겠지만 루소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 루소가 말한 원시라는 것은 폭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굉장히 평화로운 그렇게 생각하면 상태니까. 그 루소의 상상력이 음. 좀 이너선트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정말 사람 몇 명 안 될 때, 그러니까 농업도 시작되기 전에 거기서 뭐 중간기라고 그러잖아요. 농업도 네네. 시작되기 전에 그 정도 규모에서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전체를 사랑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웃에 대한 연민을 가지게 되고 이게 가능한데 이미 이제 소유가 다 생기고 숫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적용했을 때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약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세세하게 인간 불평등 기원론 내용에 관련돼서 더 뭐 상세하게 이야기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녹화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비행기 소리 때문에 문제가 많다면 다음에 새로 한번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